네, 반갑습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새26기 학술문화대 토론대회 준결승전 라운드 2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라운드 2는 우리 왼쪽, 우리 사회자, 왼쪽의 팀은 우리 세사제 팀이고요. 오른쪽은 코로나 박멸기원. 정말 팀명 이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코로나 박멸기원 팀. 맨 처음에 우리 세사제 팀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1학번 김다나입니다. 저희가 세사제로 정한 이유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새 학년의 사회복지학과 제자별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회복지학과 1학번 김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20학번의 사회복지학과 20학번의 김민성입니다. 네, 우리 새내기 반갑고요. 우리 코로나 박멸기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박태민입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방을 기원하여서 코로나 방을 팀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1학번 이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1학번 김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논제 제시는 우리가 이제 라운드 안때 들었죠. 그죠?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줄 것인지,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 그래서 왼쪽의 세사제 팀은 보편주의고요. 오른쪽 코로나 박멸기원은 선별주의. 각각의 입장에 맞춰서 각각의 주장과 디펜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론, 우리 첫 번째 우리 세사제 팀부터 입론 시작해 주시죠. 우리 3분들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에서 임론을 맡은 김다나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적절한가에 대해 보편주의로 정했습니다. 천천히.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별주의는 평등권에 반합니다. 전 국민은 헌법 11조에 의거하여 평등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이 평등권에 반하는 지급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은 사실상 10%의 상위층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향후 세금 확보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득이 많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같은 양을 받는 반발보다 돈이 많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박탈감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세금 확보에도 문제가 되어 이후 복지 정책을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촉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균적인 소득이 5%가량씩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3분위의 사람들의 경우 소득 기준 소비량의 증가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4에서 5분위의 사람들은 이 증가폭이 늘어나 3분위와 증가폭 차이가 6%가량 났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촉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광역시의 경우 매출 추이가 전년비 대비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매출 추이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선별이 어렵습니다. 1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선별 지급을 위한 적절한 기준은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오로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부입니다.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비해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작년 말에서 올해 개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소득 기준이 없어 소득 감소를 증명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지 않은 선별 지급은 빈틈이 생길 수 있고 적절한 지원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지급하여 어려움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팀원들은 좀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 때문에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주장이 전달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또박또박 부탁을 드려요. 그럼 우리 코로나 박멸기원 팀의 임론 3분 시작해 주시죠. 예, 저희 코로나 방을 기원 팀에서는 이제 선별주의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선별 기준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정, 육아부담 가구로 총 4분야로 나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계의 위협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런 취약계층에게 적정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를 함에 있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차에는 보편 지급을 하였으나 2차에는 선별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고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팀은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선별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정부는 예정이 없던 추가 예산 약 60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2차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면 약 14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역과 많은 인력 살림 등으로 코로나19가 퍼지기 전보다 경제 위기 상황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격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 100% 예산 부족 사항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이 저희 확실한 추측인데요. 국가 재정이 적자가 났을 시에 국채를 발행할 때 이는 곧 우리나라에 비치고 국민들의 미래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저희는 선별급여 지급 방식이 보편 지급 방식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대상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생계의 문제에 가장 먼저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1차 지원금의 상황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대부분 저축이나 기본 소비를 대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모두에게 같은 지원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계층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경제적 사항이 완화되어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방역에 힘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매출을 부추기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저희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임론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각 팀별로 자유토론 15분 진행할 텐데 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각각의 강점 중심으로 가까우선 혹은 상대방의 약점 중심으로 오펜스, 디펜스를 우리 세사제 팀부터 우리 자유토론 시작합니다. 시작. 저희는 아까 방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과 다르기 때문에 선별주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표님께서는 4리터에 MD125라는 용액 국가 안전보건복지부에서 용액을 사용하면 4리터에 정확하게 58,000원의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와 공기업 위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게라든가 식당 위주의 저희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방역을 국가에서 해주려면 저희가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에서 방역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하신 거 맞으시죠? 네. 저희는 선별주의로 선택한 이유가 방역 비용 보편주의로 한다면 보편주의에 배급되는 지원금을 선별주의로 했을 때 5분의 3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5분의 1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는 방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자영업자들의 방역에도 힘쓸 수 있고 방역 체계가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아끼셔서 방역에 강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방역을 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할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현재 월급 감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그다음에 무급 휴직 원금, 요건 완화 등 많은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방역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이 질병본부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방역이 필요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실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방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도 선별주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역을 해준다는 그런 이제 안내문도 왔고 저희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 가게세나 저희 가게 건물주가 저희한테 추가 비용 20만 원을 저희가 세금에서 또 따로 붙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그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미 선별적으로 나가는 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은 오히려 그 정도는 다 하고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선별 기준에 못 미치는 방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월세 감면 등의 법제화가 추진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끊겨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바는 코로나의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방에 힘쓰는 주장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방역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병의원 시설 또는 예방을 위한 방역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을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자영업자분들 외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지금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쪽에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선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급 휴직원금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자금융자 등 많은 대책이 되어 있어서 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자영업자의 작년 대비 올해 오히려 폐업 지수가 줄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가게를 내놓으려고 해도 그 가게를 내놓고 팔기 위해서는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가 되지 않아 보증금과 권리금도 받을 수 없고 그냥 건물을 빼자니 자기가 빌렸던 상가잖아요. 그 상가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해지 비용이 2천만, 3천만씩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오래전부터 일을 하시던 분들이면 어느 정도의 그게 있지만 만약에 창업을 작년 말, 올해 초에 창업 준비하신 분들은 작년 지출 지표가 없어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더 결정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요약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폐업 지수가 줄어들었던 건 오히려 그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라 폐업이 줄었고 또한 자영업자들 중에는 작년에 지출
양을 증명하지 못해서 올해 2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으신 분들 중 하나인데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저희 질병공고청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줬고요. 저는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보편주의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편주의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빠지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최소화라고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을 그럼 보편주의는 얼마나 할 수 있으며 그러면은 가계를 폐업하신다는 거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신다는 건데 보편주의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싶으면 보편주의도 선별주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주의 하려고 한다면은 선별주의 하려고 해도 그 모든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그거를 해결할 만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선별주의에서도 똑같이 보편주의에서도 그건 불가능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각지대 최대한 줄이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5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50의 지원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조건이 갖춰진 분들에게 월당 50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거를 계산하면은 보편주의에서 가질 수 있는 금액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3배 차이가 훨씬 그 3배를 받는 자영업자가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각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그 규정이 빡빡하고 서류가 복잡하고 그로 인해 그런 서류를 준비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 스터디 카페 겸 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서는 좀 자산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스터디 카페를 분담을 해서 보게 되면 자영업자로 빠지잖아요. 하지만 자산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해당을 해서 지금 이제 선별주의로 하게 되면 지원금을 못 받으세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피 스터디 카페는 저희가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님을 이제 경유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고소득층은 그럼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저희가 많은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폐업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홍석천이라는 분이 이태원 식당 5개 폐업을 하면서 적자가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연예인이니까 선별주의를 했을 때는 고소득층에 해당이 되고 선별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데 그렇다고 과연 연예인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고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국계연구원에서 코로나 재난 조기 전에 마련한 그 가계금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적 보고서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가격 한층 효과적이며 자신의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얘기 들었거든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먼저 지급을 하는 것보다 고소득층은 자신의 재력을 어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대출을 할 때 그 조건을 완화시켜주든지 이자를 감면시켜주는 방법을 훨씬 효과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실행 직전 단계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가계경영지표에 따르면요. 1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불이 됐고 그래서 2분기 지표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이 늘어났다는 게 보였어요.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그런데 3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한 폭에 비해서 지출 폭이
그게 아주 미미했는데 오히려 4분의 5분에 있는 고소득층은 그거 이상으로 지출이 있었는데 이러면은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사람들이 그 주로에서 자신이 받는 월급을 저금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 그 효과가 좀 적었다는 게 효과가 적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소득이 더 많아서 소득이 더 많고 해가지고 그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총량의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지만 그들이 받은 피해는 저소득층의 퍼센트로 치환을 하면 오히려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사람하고 150만 원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에 얻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을 때랑 150만 원을 한 달에 받는 사람이 50만 원을 받는 피해는 당연히 200만 원의 총리가 더 크겠지만 50만 원에 받는 피해가 훨씬 크므로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평등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헌법에도 이렇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는 그 저희 사회주의 법제론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법인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법인데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어떤 쪽에 나오는 거죠? 헌법 어떤 쪽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평등권 그 첫 번째 주장이 아마 평등권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 세금 확보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세금은 그렇게 따지면 고소득층이 훨씬 내기 힘든 고소득층이 훨씬 더 안 내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거든요. 그 정말 고소득층 문제는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실제로는 저소득층도 어쨌든 자신의 세금 퍼센트에서 깎여서 정당히 다 수입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다 똑같이 평등권을 하기에는 서로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거를 대해서 반론이 나올 것 같아 반론 자료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이미지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4월이면 1차 지원 재난금이었고요. 6월 같은 경우는 2차 지원 재난금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급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퍼센테이지가 월등하게 높아졌고 추가 지급 여러 번 지급해주세요 라고 찬성한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23% 이상이 감소가 됐고 한 번만 지급해주세요 라는 선별주의들은 6%나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토론부가 끝났고요. 우리 3분 정도 수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각자 상대방의 어떤 더 부분을 정략적으로 공격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해 보시고요.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수기 시간을 마쳤고요. 이제 똑같이 자유토론 2부 시작하겠고요. 이제 2부는 우리 코로나 방역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전에 평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그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지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국가 채무를 통해서 그 국채를 발행함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국가 채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 채무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빚이고 곧 국민들의 미래 부담인데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보편주의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액수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 액수는
346조예요. 이는 GDP 대비 국가 지급 비율이 43.9%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OECD 다른 국가들 평균에 비하면 천장이 낮은 수치고요. OECD 국가의 평균 수치는 국가 GDP 대비 비율이 109% 정도에 달하고 있고, 심각한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20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그 평균에 하고 있는 그 채무에 관계 있는 저희가 그 국가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해 38.1%였는데 올 년에 43.9%까지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지원금 지출이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커졌죠. 근데 이게 그 1차적으로 방역을 막고 그나마 이렇게 보편제한만 해서 하는 게 43.5%인데요. 저희는 다른 평균을 하기에는 힘든 것이 저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그 여수단을 하는 건 별로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0%가 넘지만 엔이랑 기축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된 경제를 이룩할 수 있고요. 매수시장 1억이 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아까 그 자영업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영업자를 저희가 입문에도 말했다시피 올해에 개업을 했거나 저희 학교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개업하는 곳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은 작년을 국가 이제 저희가 근거 자료로 쓸 수가 없는데 그분들을 위한 선별 기준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확실히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취약하다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19가 저희가 뭐 예측하고 그런 사태가 아니라 전례가 없던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무급휴가를 하고 취업이 줄줄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완전한 약점을 약점이 없는 완전 복귀라는 것을 이런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 수정자를 갖추기 위해서 일단 질병본부청에는 자신이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구가 참고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빡빡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부작용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법한 심사가 까다롭게 해야 된다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저희 생각합니다. 아예 그 부분에 심사가 빡빡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여 소득이 줄고 알바생도 쓸 수 없는 진짜 가족끼리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도 다 서류는 준비는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수준을 보시면 그 연령 제한과 대상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선별주의에서는 무조건 최대한 자원을 효율성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선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로 다시 재선정을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하게 되면 진단 비용이 16만 원을 이제 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국가 쪽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한국의 국가 돈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에서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학생들도 등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도덕적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집에 있게 되면 부모님도 없을 거고 베이비시터라는 분이 계실 테지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선별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그 아이가 도덕적 행동을 해서 여기에 계신 이 박모군의 부모님은 2층 빌라에 살지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근 아닌 퇴근을 하시고 아이에게 수면제까지 복용하는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 패턴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하신 가정이 무려 87%인데 그러면 이 87%는 발달 장애인 가정인 거고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생활하시는 저희처럼 그냥 일반 주민들을 과연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단 발달 장애인의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이 예시를 해석하자면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 사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선별 기준에 대한 얘기도 이 분들에게 재난지원금보다는 다른 물리적 문제를 새로 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선별주의의 입장에서는 딱히 대답해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반론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2차 주장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율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는 2달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경제 상황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주의로 지급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원금이 끝나서 그랬고 그 초기에 비하면 확실히 경기가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30여 확진자가 터진 약 8주차, 9주 차이는 대구시의 매출 추이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출된 이유는 현재는 그래도 90%대, 80~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지원금을 통해서 소비가 진작된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 60%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저희가 방역이 워낙 철저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물등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를 본 것이지 그게 보편주의로 받은 거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침대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선별주의로 차이가 없지 않나요? 똑같이 보편주의로 지급했던 그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보시면은 그쪽에서는 40%도 미치지 못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쪽도 똑같이 다 같은 그걸 지급을 받았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60%가 넘는다는 것은 보편주의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보편 지급을 했는데도 경기 증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전부 다 저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기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거는 보편주의가 잘했다기보다는 일본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주의 효과로 이루어진다고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온 근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 표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2주 넘게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말씀대로 선별주의를 해서 돈을 주는데 2차는 왜 선형외과는 9% 증가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화폐를 준 이유는 너네 생활 불편하니까 뭐라도 사 먹어 라는 용으로 저희가 준 거지 너네 외모 꾸미고 싶으니까 꾸며 너네 이거 사고 싶었지? 사! 라고 준 의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오히려 보편주의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보편주의로 받았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저소득층에서는 식료품을 사는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저소득층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피부 미용에 쓴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당장 그 40만 원이라는 돈조차 필요하지 않은, 나중에 써도 좋을 만한 그렇게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별주의를 했을 때 분명히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에서는 이게 고소득층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고소득층 대상으로는 보편주의에서 우리 보편복지 강화해주면 추가 세금을 지불할게 라고 하신 분들이 65%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별주의를 했을 때 저희가 계속 고소득층 분들이 저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저희들에 비해 내는 세금이 1.5배 이상 많습니다. 저희가 몇십만 원 내는 거를 그분들은 몇천만 원 내시고, 저희 고소득자인 대표님의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예시를 들면 한 달 월세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선별되어서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받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저소득층에 받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 하나투어나 이런 노랑투어 같은 그 투어 계층에서는 지금 몇 퍼센트 손실을 입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행계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렸거든요. 예, 그 여행 관련 직종에서는 몇 퍼센트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당한 많은 피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입니다. 88%는 거의 멸종에 가까운 위기인데요. 이런 멸종에 가까운 데서 하나투어에 있는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3개월이 넘는 동안 무급으로 이렇게 대기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3개월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랑 그렇게 고소득층은 그래도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예 생활이 없이 소득이 없이 3개월씩 유지하신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과 어렵게 나누기 힘듭니다. 이번에 민간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여기 보시면은 보편지급이 60% 가까이 이상으로 하차성한다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역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 통신부 항목을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비 항목이 처음에 입법이 되었을 때는 13세 이상, 34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안발의심에서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 정작 그 분들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되어서 이후 13세 이상 분들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상으로 2차 우리 대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각 결론에 대해서 팀당 3분씩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요. 우선 결론 첫 번째 우리 코로나 방역부터 결론해 주시죠. 네, 4조 결론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선별주의 입장으로는 총 3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는데요. 첫째,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측면과, 둘째, 선별급여 지급 형식이 보편지급 형식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 방식이라는 형평성 측면과, 셋째,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방역에 힘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방역의 측면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선별급여 제도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 불만 등의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하지만 본론에서 확인하였듯이 지금과 같은 범세계적 유행성 질병 사태의 피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의 이유로 본팀은 선별급여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사제 팀 결론해 주시죠. 네, 이번 결론을 맡게 된 이민정입니다. 소득분이 70%인 사람과 70.1%인 사람의 소득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분위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별직업은 단 0.1%의 차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택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나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소득 역전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비슷한 처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현재 보편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현재 추경안을 통하여 주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3.9%입니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선 생소한 소비 기한이 있는 지역 화폐라는 개념을 통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다른 보편 지급을 한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원금을 저금하여 소비 효과가 없는 사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지원한 지원금은 어차피 사용한 돈을 대신 사용하게 해준 대용품이 아니라 추가적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기준이 없는 선별지급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탈북모자 가사 사건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앞선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저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라운드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